1966년 대비 트랜지스터 출하량 56% 감소. 1971년 미국 관세위원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그리 좋은 해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수출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과거와 다르게 처음으로 줄어든 해였으며 미국 생산자의 출하량은 이미 1966년부터 감소를 시작해 1970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970년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제조의 선구자였던 페어차일드 기업을 비롯 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처음으로 인력을 감축한 구조조정이 시작된 해였습니다. 그러나 낙엽이 생기면 새잎이 돋듯 반도체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 기업들에겐 기회에 가까웠습니다. 1950년대 개발된 반도체 칩은 실리콘 기판이 4개의 트랜지스터에서 출발해 1960년대 약 4배의 트랜지스터를 부착할 수 있는 반도체로 성장했으며 점차 더 많은 것을 추가할 수 있는 반도체로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여 잠재적인 가능성은 더욱 무궁무진했기 때문이었죠. 1965년 당시 페어차일드 개발 이사였던 고든 무어가 유명 언론의 요청에 따라 기고했던 내용에서도 당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반도체 집적도가 1년마다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러한 흐름이 최소 10년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후 인텔의 창립자이자 반도체 투자를 촉발시킨 무어 법칙 창시자로 불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저널리스트 도널드 호플러 역시 기업들의 문제와 별개로 미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1971년 미국 매거진의 미국 반도체 산업 특집 3부작 기사를 통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불황 속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밸리 지역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반도체 성장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밸리 지역 일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도널드 호플러는 아이오닉 이퀴먼트 사장이었던 랄프 베르스트와 인터뷰 도중 듣게 된 단어 실리콘밸리를 자신의 특집 기사에 실었으며 실리콘밸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산타클라라 밸리는 미국 동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지역으로 남서쪽으로는 산타크루즈 산맥과 북동쪽 디아블로 산맥에 둘러싸인 넓은 평야였으며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로 1960년까지 포도와 자두가 가득한 과수원이 펼쳐져 있어 내 맘의 기쁜 계곡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 지역입니다. 델몬트를 비롯한 30개가 넘는 과일 관련 기업들이 상주해 있었으며 80년 동안 과일이 넘치던 이곳은 짧은 기간 만에 미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밝혀주는 지역으로 알려지기 시작해 미국의 첨단 산업을 의미하는 실리콘밸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산타클라라 밸리의 평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의 계획이 모든 것을 바꿨을 뿐이었죠. 1941년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자 미국 전역의 227개 미국 대학의 모습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정부의 육군 특별훈련 프로그램 일명 ASTP 정책이 시작되면서 많은 대학들은 학생이 아닌 전쟁을 위한 과학 교육을 하는 장교 훈련소로 바뀌었으며 학생을 가르치던 교수들은 전쟁에 쓰이는 첨단 무기들을 만들고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스탠포드 대학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했던 대학 중 한 곳이었습니다. 1920년부터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대학 운영에서 등록금과 기부금에 크게 의존했는데 대공황 이후 기부금은 크게 줄고 학생 수는 감소하기 시작해 전쟁으로 징병 나이가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지자 학생 충원에 더욱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1943년 봄 스탠포드 대학에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훈련생으로 전환되어 2,400명에 달하는 군인이 등록되었는데 가을이 되자 3,000명으로 증가했으며 교수들 중 몇몇은 정부 연구기관 소속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러한 결과 스탠포드의 재정은 ASTP 정책 보조금에 크게 의존했었습니다. 당시 스탠포드 총장이었던 도널드 트레시더 총장은 스탠포드 대학의 점차 감소하는 학생 수와 재정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적 명성을 올릴 방법은 국가 프로젝트들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를 대학 교수진, 동문,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ASTP 정책 보조금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인문학 계열에 투자되는 등 대학을 성장시키기 위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스탠포드 대학은 국가 프로젝트들을 확보하는 데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3년 뒤인 1948년 트레시터 총장은 53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지만 후임인 스털링 총장은 그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스털링 총장은 당시 스탠포드 공과대학 학장이었던 프레데릭 터먼 교수와 함께 트레시터 총장이 기존에 생각했던 단순 국가 프로젝트용 경공업 부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과학산업 기반의 단지 조성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였던 프레데릭 터먼 교수는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 소식과 함께 하버드 대학 전파 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적 레이더를 탐지하거나 허위 신호를 발생시키는 수신기에 제작 연구 활동을 하고 난 이후 막 스탠포드 대학에 다시 복귀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터먼 교수는 당시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헌터스 미 해군 조선소와 에임스 연구센터에 주목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전신인 나카의 정부 연구센터였던 에임스 연구센터는 국방과학을 중시했던 당시 미국 분위기에 맞춰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었던 연구센터 중 한 곳이었으며 헌터스 해군 조선소에서는 매년 새로운 미국의 전함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터스 해군 조선소와 에임스 연구센터 사이에는 스탠포드 대학이 있었죠. 터먼 교수는 대학 연구 단지 조성으로 정부 연구 프로젝트를 입찰받은 기업을 육성하는 방법을 통해 졸업생들에겐 안정적인 미래와 고학력 인재의 인력 공급이 필요한 미국 정부 사이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더 팜이라고 불릴 만큼 대학 주변에 상당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조성에 어려움은 없었으며 팔로알토시는 정부 정책으로 상당한 세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 스탠포드 대학이 연구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보안이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한 지역에 놓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업과 군사시설, 연구센터, 고급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대학교가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밸리 한 지역에 모두 묶이게 됩니다. 스털링 총장과 터먼 교수의 계획으로 1953년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99년 장기 임대 정책을 통해 세계 최초의 대학 연구단지 스탠포드 연구단지를 열게 됩니다. 원자폭탄용 표주를 개발하고 방사선 치료기, 엑스레이 등을 연구하는 바리안 어소시에이츠가 이곳에 처음으로 입주한 이후 35에이커의 크기에서 출발한 스탠포드 연구단지는 2년 뒤 2배 이상 커졌으며 점차 주변 스탠포드 대학의 토지를 흡수하면서 발전했습니다. 터먼 교수는 정부와 기업을 연결시키면서 여러 기업들이 이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데 여기엔 반도체 선구자였던 쇼클리 반도체나 페어차일드와 같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스탠포드 연구단지에 입주해 있는 쇼클리 반도체, 페어차일드 등 당시 반도체 산업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에 취직하거나 HP와 같은 기업처럼 직접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동기였던 데이비드 패커드와 윌리엄 휴렛은 터먼 지도 교수의 제자였으며 터먼 교수의 조언으로 스탠포드 연구단지에 40에이커의 토지를 임대받고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빚은 터먼 교수가 지원해주거나 대출받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HP뿐만 아니라 인텔, AMD 등 당시 많은 스탠포드 졸업생들은 스탠포드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학력 인재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성장하자 스탠포드 연구단지 주위도 점차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단지 주변도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점 중 하나에는 행정명령 9066이 발효되면서 산타클라라 밸리 상당수의 토지가 정부 소유로 변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점도 있었죠. 행정명령 9066은 일본의 진주만 습격과 함께 루즈벨트 대통령이 발표한 긴급 조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미국 서부 해안에 살던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 이주되는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산타클라라 밸리에 살고 있던 약 4,000명의 일본계 미국인들도 역시 재산이 강제 청산된 이후 남부 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일본계 미국인 1세대인 2세, 2세대의 경우 일본과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고립된 문화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미국 정부에게 이들은 일본에 간첩 활동을 할 명분이 충분하다 느꼈습니다. 이러한 결과 행정명령 9066으로 일본계 미국인들의 인식이 전환되어 2세대인 2세, 2세대 이후로는 대부분 일본의 문화를 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에 와서는 아시아계 미국인 중 자신을 소개할 때 미국인이라는 수식어를 빼는 비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계 미국인들은 자신을 일본인보다 미국인에 가깝다는 인식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엔 이들의 토지들 대부분이 정부 소유로 귀속되었으며 이 빈 땅들은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들에게 옮겨갔습니다. 1951년 스탠포드 연구단지가 처음 문을 연 이후 8년 만인 1959년 이 지역에서 18,000개의 첨단 기술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10년 뒤인 1971년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이 되면서 과일이 가득했던 농장 중심의 도시는 완벽하게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은 스탠포드 대학에게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1930년 이후 주춤했던 대학 재학생 수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ASTP 정책과 1950년 산타클라라 밸리의 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상승했으며 오늘날 스탠포드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의 성공과 함께 2022년 363억 달러의 기부금을 받는 대학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하버드와 예일대에 이어 미국 내 대학 중 세 번째로 높은 기부금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학생 수와 재정 걱정을 하던 193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전혀 다른 대학교로 성장했습니다. 과일이 넘치던 산타클라라 밸리는 현재 와서 미국에 투자된 전체 벤처 자금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약 200개가 위치한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 단지가 됩니다.